한약 특유의 쓴맛 사이로 묘하게 달콤한 뒷맛이 혀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30년간 경찰서에서 일하며 각종 독성물질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설마 며느리 태연이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한약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드셨어요? 맛이 어떠세요? 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맛있어. 고마워, 태연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섞인 맛이야.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서늘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난주 며느리 태연이가 갑작스럽게 한약을 끓여드리겠다고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몸에 좋은 한약 좀 끓여드릴게요. 60대 후반인 제가 요즘 부쩍 피곤해하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무릎도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겠다니 고마웠습니다. 괜찮아, 태연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에이, 어머님. 가족인데 뭐려. 제가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태연이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이렇게 제게 먼저 나서서 뭔가 해드리겠다고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 그래. 요즘 민수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런가 보구나. 아들 민수가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니까 며느리도 나름대로 시어머니에게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태연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연이가 처음 끓여온 한약은 정말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은은한 향이 나는 탕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가져왔고 작은 접시에는 꿀까지 곁들여서 내왔습니다. 어머님,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쓰면 꿀 드시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연이의 표정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것은 평소 같으면 놓쳤을 만큼 순간적이었지만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해야 하는 일을 했던 제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연이가 제가 한약을 마시는 모습을 너무나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무슨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보고 있을까?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한약을 마셨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이상한 맛은 느끼지 못했거든요. 첫날이라 그런지 거의 정상적인 한약 맛이었습니다. 응, 맛있다. 정말 고마워, 태연아. 다행이에요. 매일 끓여드릴게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태연이의 행동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제 방에 자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몸은 어떠세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제 컨디션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둘째, 제가 한약을 마신 후의 반응을 너무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머님, 속은 괜찮으세요? 어지럽지 않으시고? 마치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한약을 끓이는 곳을 저희 집 부엌이 아닌
자기 친정에서 해온다고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더 좋은 약재를 구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태연이 친정 어머니는 한의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왜 굳이 친정에서 끓여올까?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한약에서 그 이상한 달콤한 맛을 느꼈습니다. 한약 특유의 쓴맛은 그대로인데 뒷맛에서 인위적인 단맛이 났습니다. 마치 뭔가 다른 물질이 섞인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 순간 30년간의 경찰 경험이 저를 깨웠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제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험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태연아, 이 한약은 며칠 정도 더 마셔야 하는 거야?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어머님 몸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태연이가 대답할 때 그 아이 눈에서 번쩍이는 뭔가를 봤습니다.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지켜봐야겠어.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 태연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도 태연이가 한약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다가온 이 아이가 정말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한약을 마신 지 열흘째 되던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몸에 좋다는 약을 먹는데 왜 더 안 좋아 보이지? 하지만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태연이가 오늘도 어김없이 한약을 끓여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부어 보이시는데. 태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표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을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응, 어제 잠을 못 잤나 봐. 괜찮아. 그럼 한약 더 진하게 끓여드릴게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진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몸이 나빠지고 있는데 약을 더 진하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저는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내 정성이니까 뭐든 다 잘 들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날 오후에 받은 한약은 정말로 진했습니다. 색깔부터 전의 것보다 훨씬 짙은 갈색이었고 냄새도 더 독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한약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태연이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게 마시는 척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맛있네, 태연아.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드시는 걸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태연이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태연아, 그런데 이 한약재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 아, 친정 어머니 지인 중에 한약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특별히 어머님한테 좋은 걸로 지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 지인이라. 태연이 친정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에도 갔었는데
태연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확신이 섰습니다. 태연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뭔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이와 민수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익힌 조사 기술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먼저 태연이의 과거 이력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안태연 결혼 이력을 쳤을 때 나온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연이는 제 아들 민수와 결혼하기 전에 2번의 결혼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전 남편 2명이 모두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마이너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 당시 35세, 두 번째 남편 마이너스 간부전으로 사망 당시 42세. 세상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더 자세히 찾아보니 두 남편 모두 사망 전 몇 달간 몸이 안 좋다고 병원을 다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한약과 너무나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태연이가 정말로? 이튿날 아침 저는 예전 동료였던 김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박순자예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박순자 선배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선배님 경험이 필요한 일이에요.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김영사를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선배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태연이 이름은 직접 거론하지 않고 가상의 상황이라고 했지만요. 만약에 누군가가 천천히 독을 사용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서서히 간이나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죠. 초기에는 피로감, 부종,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김영사의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 독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독성 식물이나 중금속 같은 건 의외로 접근하기 쉬워서 문제죠. 집으로 돌아온 후 태연이를 다시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시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말로 들렸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품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괜찮아. 그래도 약은 거르지 마세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태연이가 제 앞에 또 한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것은 색깔이 더욱 짙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한약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너 같은 며느리 둬서 내가 복이 많지.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태연이가 부엌으로 돌아간 후 저는 한약을 화분에 몰래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 아이가 준 것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지만 설마 제 며느리가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안태연, 그 아이는 저를 서서히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민수에게도 알려줘야 하고. 하지만 민수가 과연 저를 믿어줄까요?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이고
저에게는 생명을 노리는 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내가 먼저 그 아이의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어. 한약을 몰래 버린 지 3일째, 태연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컨디션이 좀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얼굴색이 좋아 보이세요. 태연이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응? 그래. 그럼 약이 효과가 있나 보구나. 저는 일부러 더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아이가 제 몸 상태를 너무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 섬뜩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드셔야 해요. 중간에 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바로 그때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늦었네. 저녁은? 아, 엄마. 밖에서 먹었어.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싸늘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태연이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벽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또 투자자가 발을 뺐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일자리 알아볼게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면 돼요. 미안해, 태연아.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 무슨 소리예요? 부부잖아요. 그런데 여보, 혹시 어머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연이가 무슨 속셈인지 너무나 뻔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도 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님이 숨겨둔 돈이 있을지도. 숨겨둔 돈이라니. 저는 문 앞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혹시 여유 자금 같은 게 있어? 사업이 정말 어려워져서. 민수야, 엄마가 뭘 숨겨뒀다고 생각하니? 평생 경찰 월급으로만 살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빠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거. 아들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태연이가 걱정하는데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이상하다고? 뭐가? 한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세상에, 태연이가 민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아니야, 엄마. 그냥 태연이 말로는 엄마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혹시 무슨 오해가 있나 싶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연이가 이미 민수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태연이가 가져다 주는 한약에. 엄마, 그만해. 태연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 왜 자꾸 그 애를 의심하는 거야? 민수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제 친아들이 제 말보다 며느리 말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옛 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모아둔 자료들과 사건 파일들이 상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독살 사건. 어디 있었더라? 한참을 뒤진 끝에 1995년에 담당했던 연쇄 독살 사건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40대 여성이 남편 3명을 연속으로 독살한 사건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태연이와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초기 증상, 피로감, 부종, 소화불량, 독의 종류, 식물성 독소를 한약에 혼합, 범행 기간 3-6개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 범인의 행동 특징, 헌신적인 아내 행세, 지속적인 건강 상태 확인. 완전히 똑같잖아.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독이 300초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소량으로는 약으로 쓰이지만 고농도로 섭취하면 간독성을 일으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성 식물이었습니다. 혹시 태연이도 같은 방법을? 저는 서둘러 인터넷으로 300초를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태연이가 가져다 주는 한약을 몰래 채취해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병에 조금씩 담아서 냉동실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둘째, 태연이의 온라인 쇼핑 내역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컴퓨터를 쓸 때 어깨 너머로 슬쩍 보니 한약재 관련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태연이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전 남편들의 사망 당시 상황, 보험금 수령 여부, 그리고 결혼 전 이력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벅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지만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한약은 어떠셨어요? 좀 더 진하게 끓였거든요. 태연이가 웃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이 악마의 미소로 보였습니다. 응, 잘 마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화분에 버렸거든요. 엄마, 태연이가 이렇게 정성껏 해주는데 더 감사해야지. 민수까지 거들어가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 편을 들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아들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경찰로 일하며 수많은 악인들과 싸워온 제가 제 목숨을 노리는 며느리한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싸워보자. 저 아이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어둠 속에서 복도를 걷는 태연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 분명 태연이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싸움이지만 그래도 저는 해낼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한약을 화분에 버린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김영희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인사는 나누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따로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영희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김영희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집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옆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거실에 앉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좀 이상한 걸 봤거든요. 이상한 걸요? 며느리분이 매일 아침마다 뭔가를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작은 봉지에 담아서. 그런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고요.
뭔가를 들고 나간다고? 그리고 요즘 순자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김영희 할머니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영희 씨, 혹시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셨어요? 네. 동네 뒷산 쪽으로 가더라고요.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요. 뒷산이라고?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저는 김영희 할머니를 믿어봐도 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영희 씨, 사실 저도 며느리 때문에 걱정이 있어요. 역시 그렇구나. 제가 봐도 뭔가 수상해 보였거든요. 수상하다고요? 지난번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며느리분이 뭔가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밤 늦게 혼자서, 그것도 며칠째 계속. 김영희 할머니의 증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연이가 무엇을 태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며느리분이 온라인 쇼핑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택배가 거의 매일 와요. 무슨 택배인지 아세요? 글쎄요. 그런데 택배 기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주로 건강식품이나 약재 같은 거라고 하던데. 건강식품이나 약재. 저는 김영희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1시간 동안 김영희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약의 이상한 맛, 태연이의 과거, 그리고 제가 수집한 정보들까지. 김영희 할머니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영희 씨도 믿기 어려우시죠?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지. 아니에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분 눈빛이 평범하지 않아 보였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좀 더 자세히 지켜볼까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날부터 저희는 체계적으로 태연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저는 집안에서 태연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저녁마다 만나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3일 후 김영희 할머니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며느리분이 뒷산에서 뭘 하는지 확인했는데. 뭘 했다고요? 300초를 캐고 있었어요. 산에서 자라는 그 독한 풀말이에요. 300초라니. 제가 예상했던 그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며느리분이 어제 저녁에 부엌에서 뭔가 섞고 있더라고요. 한약 말고 다른 음식에도요. 김영희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부엌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연이가 제 밥그릇에 따로 반찬을 담아주는 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연이가 부엌에서 뭔가 작업하는 소리를 듣고 살짝 엿보니 작은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반찬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한약만이 아니었어. 음식에도 섞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느꼈던 소화불량과 속쓰림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태연이가 평소처럼 상을 차려주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저는 음식을 받아들고는 화장실에 갔다가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태연이가 만든 어떤 음식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와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태연이가 산에서 300초를 캐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가 버린 쓰레기를 몰래 가져와서 확인해 보니 온라인으로 주문한 각종 독성 식물들의 포장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태연이가 음식에 뿌리는 가루를 몰래 채취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결정적인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민수한테도 알려야 하고. 하지만 민수가 저희 말을 믿어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 끝에 저희는 태연이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뒷산에서 300초 채취, 매일 저녁 제 음식에 독성 가루 투입, 한약의 농도를 점점 높여가는 중, 제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계획 조정. 순자 씨, 이제 결정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할 건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먼저 알릴 건지. 김영희 할머니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영애 씨가 있어.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가 생긴 것입니다.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뭐려? 이제 시작이에요. 저 나쁜 며느리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야죠.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연이와의 진짜 대결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준비됐어, 안태연. 태연이를 감시한 지 2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태연이가 평소보다 더 진한 한약을 가져왔습니다. 색깔만 봐도 독성이 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좋은 약재를 구해서 끓였어요. 꼭 드세요. 태연이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듯한 억압감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태연아. 나중에 마실게. 안 돼요. 뜨거울 때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지금 바로 드세요. 태연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며느리 연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태연이가 그렇게 정성껏 끓여줬는데 왜 안 드시는 거야? 요즘 계속 이상하시네. 이상하다고? 내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뭘 몰라요, 어머니? 내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한 진실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태연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니?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20년 전에 내가 입양한 거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태연이는 이상하게 눈을 번뜩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경찰로 일할 때 담당했던 아동사건에서 만난 고아였어.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입양한 거야. 이제 다 말해버렸다. 민수가 충격에 빠져 있는 사이 태연이가 재빨리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정말 이상하시지? 경찰이었다고도 하시고 이제는 입양 이야기까지. 태연아, 뭔 소리야? 엄마가 경찰이었어? 어머님, 혹시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태연이가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30년간 경찰로 일했다는 걸 몰랐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 엄마, 그건
맞긴 한데. 민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가 경찰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갑작스러운 입양 이야기와 함께 나오니까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저를 의심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태연아, 그럼 내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뭔 소리세요? 김현철, 박용준. 이 이름들 기억나지? 태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모르는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 내 전 남편들인데? 둘 다 의문사한. 민수가 깜짝 놀라 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아, 엄마 말이 맞아? 내가 결혼한 적이 있어? 저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가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한 건 2015년이야. 그 남편은 1년 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두 번째 남편과는 2018년에 결혼했고 그 남편도 2년 후에 간부전으로 죽었지. 엄마, 그게 정말이야? 민수야, 더 놀라운 건 두 남편 다 죽기 전에 몇 달간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했다는 거야. 지금 엄마 상황이랑 똑같이. 태연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그럼 왜 내가 매일 뒷산에서 300초를 캐는지도 설명해 볼래?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씨 안 계세요? 중요한 걸 가져왔는데. 저는 급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희 씨, 뭘 가져오셨어요? 어제 며느리분이 태운 것들을 다시 주워봤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내민 것은 반쯤 탄 온라인 쇼핑 영수증들이었습니다. 300초, 피마자, 씨앗, 디기탈리스 등 독성 식물들을 주문한 내역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영수증을 받아들고는 경악했습니다. 태연아, 이게 정말 내가 주문한 거야? 이런 독한 식물들을. 궁지에 몰린 태연이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어머님이 예전부터 저를 미워하셨잖아요. 조작? 그럼 내 휴대폰에 있는 주문 내역도 조작이야? 저는 태연이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 휴대폰을 확인해봐. 온라인 쇼핑 내역을. 민수가 태연이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태연이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시어머니를 독살하려는 계획이 사생활이야? 결국 민수가 태연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은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태연아, 이게 다 진짜야? 휴대폰 화면에는 독성 식물 구매 내역, 독살 방법에 대한 검색 기록, 그리고 심지어 남편 보험금 받는 방법까지 검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태연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고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니까. 하지만 그 눈물도 가짜였습니다. 제가 봐도 연기라는 것이 뻔했습니다. 태연이, 내가 뭘 어쩔 수 없어?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연이의 연쇄 독살 계획, 제 목숨을 노린 치밀한 범행, 그리고 그동안 감춰왔던 가족사까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태연이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이제부터야. 태연이의 정체가 드러난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않았고, 태연이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영희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태연이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늘 밤은 조심하세요. 저도 옆집에서 지켜볼게요. 김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연이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를 갈거나 끓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 아이가 또 뭘 하고 있는 거야? 새벽 4시경,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태연이가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사기로 액체를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액체가 평상시 한약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주사기를 왜? 태연이가 그 액체를 작은 병에 담고는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연이가 무언가 치명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 김영희 할머니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연이가 뭔가 이상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이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며느리 연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잤어.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한약을 준비했어요. 꼭 드셔야 합니다. 태연이가 내온 한약은 색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고 냄새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연아, 이건 색깔이 너무 이상한데. 농축해서 그래요. 이걸 드시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모든 게 끝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한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일부러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에 가서 김영희 할머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지금 당장 와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녹화 준비하고. 무슨 일이에요? 태연이가 치명적인 독을 준비했어요. 현행범을 잡을 마지막 기회예요. 잠깐 후 김영희 할머니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약을 마시는 척하다가 태연이가 방심하는 순간에 증거를 확보할 거예요. 영희 씨는 밖에서 모든 걸 녹화해 주세요. 너무 위험해요. 정말 마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마시는 척하고 나머지는 몰래 버릴게요.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태연이 앞에 앉았습니다. 태연아,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뭐려? 너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태연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마저 벗겨졌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이제 끝내려고요. 녹음되고 있어, 안태연.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한약을 들었습니다. 살짝 입에 댔는데 그 순간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야. 급히 한약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태연이가 갑자기 일어나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다 마셔야 해요. 끝까지. 태연이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제 손목을 꽉 잡고는 한약을 강제로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놓아, 태연아. 이제 늦었어요. 어머님도 저도 끝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연이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함께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약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량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영희 씨, 도와주세요. 김영희 할머니가 급히 들어왔지만 저는 이미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빨리. 김영희 할머니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이는 제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정말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상하게도 태연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습니다. 왜 이래요? 이럴 거면 왜 그런 걸 만들어? 김영희 할머니가 태연이를 밀쳐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환자분, 뭘 드셨어요? 독을 탄 한약을. 응급실에서 위 세척을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녹음은 제대로 됐나? 김영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다 녹음됐어요. 태연이가 직접 인정한 것도 강제로 마시게 한 것도 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비록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태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어요. 현행범으로. 민수도 병원에 와서 제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아, 민수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태연이와의 진짜 대결은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태현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말입니다. 이제 진짜 끝을 보자, 안태현. 3개월 후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안태현 살인미수 사건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3개월 전 그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태연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따라 저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검사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피고인은 약 6개월간 저에게 독이 든 한약과 음식을 제공하여 서서히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피고인이 구매한 독성 식물들, 그리고 직접 독살을 시인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석에서 태연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고령으로 인한 망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독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태연이가 피고석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검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피해자들입니까?
피고인의 첫 번째 남편 김현철 씨, 두 번째 남편 박용준 씨가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사망했으며 최근 수사 결과 피고인이 10대 시절 동거했던 남성도 의문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연이의 범죄가 훨씬 더 광범위했던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20년간 총 4명을 상대로 독살을 시도했으며 그중 3명이 실제로 사망한 연쇄 독살범입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측 변호사가 증인으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그럼 박순자 씨와는? 어머니,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양어머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박순자 씨의 평소 행동은 어땠습니까?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피해망상이 심했고 아내를 계속 의심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뭐라는 거니? 혹시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는데 계속 의심하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 제가 20년간 키운 아들이 법정에서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증인으로 다시 증언대에 섰을 때 저는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피고인 안태현이 구매한 독성 식물 목록입니다. 저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300초, 피마자, 디기탈리스, 그리고 각각의 독성과 치사량까지. 이것들은 모두 소량으로는 약으로 쓰이지만 고농도로 장기 복용하면 간독성,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익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수법은 1995년 제가 직접 담당했던 연쇄 독살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태연이가 피고석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태연이가 최후 변론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태연이가 일어서서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저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정에 제 목소리와 태연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그럼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이제 끝내려고요. 그 순간 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저 늙은 여자가 싫었어요. 그 옛날 생각에만 살고 저를 계속 의심하고. 태연이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들이었잖아요. 법정이 경악했습니다. 태연이가 스스로 모든 범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왜 제가 참아야 해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태연이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박순자, 당신도 어차피 늙어서 죽을 텐데 조금 일찍 죽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제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본 것입니다. 태연아, 너 정말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연이는 완전히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런데 어떡하게요? 이미 다 끝났는데. 2주 후 선고 공판날. 피고인 안태현에게 살인 3건, 살인미수 1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태연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늦었어, 민수야. 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어머니를 배신했어.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태연이는 완전히 파멸했고 민수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응보를 받는다는 걸 증명했어. 5년 후 72세가 된 저는 김영희 할머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잔의 찻집이라는 간판을 단 이 카페는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신문 봤어? 안태현이 모범수로 가석방된다고 하던데.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제 교정 당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 찾아올까봐 걱정돼. 그 아이가 뭘 할지 모르잖아. 괜찮아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짜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야윈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머리는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안태현이었습니다. 어머님, 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페 문을 잠갔습니다. 이 대화는 남들이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어머님 저는 정말로 반성했어요. 감옥에서 5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태연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반성했다고? 그럼 내가 죽인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해. 어머님, 저는 정말 바뀌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연이의 눈물을 보며 5년 전 법정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들이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태연아, 너 지금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아니지?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너는 지금도 살아남기 위해서 연기하고 있는 거야. 감옥에서도 지금도. 저의 말에 태연이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바뀌었다고요. 종교도 가졌고 상담도 받았어요. 그럼 왜 여기 왔어? 나한테 뭘 바라고? 태연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나한테 와서 도움을 달라는 거야? 어머님, 저는 이제 가족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민수도 재혼했고, 민수가 재혼했다고? 그 소식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태연아,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내가? 태연이가 더욱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 죽어. 제 차가운 말에 태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 내가 왜 살고 싶어 해? 저는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잘못했다는 걸 안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일어서서 태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안태연,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태연이가 마지막으로 악을 써봤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냉정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버린 건 너야.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어.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연이가 떠난 후 김영희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그런 사람한테는 단호해야 해. 영희 씨,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요? 아니야. 그 아이는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아. 그냥 자기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김영희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라면 저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자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피를 나누지 않아도. 맞아요. 영애 씨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안태현이 그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제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한번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를 배신한 사람과는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김영희 할머니와 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카페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74세가 된 지금 저는 누구에게도 구차하게 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풀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엽니다. 그것이 제가 74년을 살아오며 배운 지혜입니다. 오늘도 김영희 할머니와 함께 카페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온한 일상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용서해 줄 필요도 누구에게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삶. 안태현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저는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